오래된 집의 주인 정해준 72의 집은 도시 외곽 언덕배기에 자리했다. 붉은 벽돌이 세월에 바래고 대문 옆 우편함은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30년 전 아내 순이와 함께 처음 문턱을 넘던 날,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딸 혜미가 첫걸음을 떼던 순간,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정원의 목련나무를 쓰다듬던 그 오후까지 모든 것이 이 낡은 벽 안에 숨쉬고 있었다. 혜주는 중학교 미술교사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했다. 지금은 작은 다락방을 화실 삼아 수채화를 그리며 하루를 보낸다. 창가에 놓인 이젤 위엔 미완성 풍경화 한 점. 봄날에 삼벚꽃을 담으려 했지만 붓질이 멈춘 지 오래였다. 그는 요즘 붓을 잡아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고 색을 섞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났다. 딸 혜미 40은 시내 은행에서 일했다. 맞벌이 부부라 늘 바빴다. 일주일에 한 번쯤 전화가 왔다. 아빠,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요양시설도 괜찮은데 알아봤어요. 목소리엔 걱정과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혜주는 매번 부드럽게 거절했다. 괜찮다. 여기가 편해. 내 엄마 냄새가 아직 남아있거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거실, 소파, 쿠션엔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 배어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위 윤석이었다. 평소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그가 혼자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 혜주는 차를 내왔다. 윤석은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사실 혜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다. 이 집을 정리하시면 저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혜주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윤석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요양원 같은 데가 사실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문 케어도 받으시고.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목련나무 가지 끝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윤석이 돌아간 뒤 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혜미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아내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때 그 아이가 이제 40이 되어 자신의 집을 팔라고 한다. 아니, 정확히는 사위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혜미도 알고 있을 것이다. 며칠 후 딸이 남편과 함께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빠, 커피 드릴게요. 혜미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동안 윤석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격이 꽤 괜찮게 나올 겁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를 마시며 혜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우리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솔직히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혜주는 딸의 손을 잡았다. 힘들구나. 그 한마디에 혜미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저녁을 함께 먹고 난 뒤 딸 부부는 거실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다. 혜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귀를 기울이게 됐다.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고령이시니까 의사소견서만 받으면 돼.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혜미의 목소리였다.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 아버님이 계속 거부하시면 어떻게 해? 치매 초기 진단 받으시면 우리가 법적 대리인 될 수 있어. 혜준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그는 조용히 수도꼭지를 잠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딸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그는 부엌 구석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었다. 귓가가 웅웅거렸다. 아빠, 괜찮으세요? 혜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혜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구나. 딸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일찍 쉬세요. 우린 이만 갈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혜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아내가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여보, 혜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혜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혜주는 다락방 화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다. 표지가 낡아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25살 봄부터 그려온 그림들이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연필로 그린 아내의 옆모습이 나왔다. 대학 미대 앞 벤치에서 책을 읽던 순이. 그는 그날의 햇살까지 기억했다. 다음 장엔 신혼집 거실 풍경. 아내가 화분에 물을 주는 뒷모습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간이 흘렀다. 임신한 아내의 배를 쓰다듬는 자신의 손. 갓 태어난 혜미를 안고 웃는 아내. 돌잔치 날 한복 입은 딸.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침 풍경. 그는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그린 그림 앞에서 멈췄다. 교복 입은 혜미가 식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이었다. 연필을 입에 물고 고민하는 표정이 생생했다. 아빠, 나 미대 갈래요. 그때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결국 혜미는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미술은 배고파요. 아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대학 입학 전날 밤 딸이 웃으며 했던 말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아내의 병상 스케치가 있었다. 그는 이 그림만은 차마 색을 입히지 못했다. 가느다란 연필선으로만 그려진 아내의 얼굴. 눈을 감고 있지만 입가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여보, 혜미 잘 부탁해요. 그 행강한 척하지만 약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다. 혜주는 스케치북을 덮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얼룩이 번졌다. 그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연필을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선을 그어 나갔다. 무엇을 그리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저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뒀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 텅 빈 식탁이었다. 4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한 의자엔 낡은 스웨터가 걸려 있고 다른 의자엔 안경이 놓여 있었다. 식탁 위엔 식어버린 커피 잔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혜주는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제 뭘 그려야 할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붓을 씻어 통에 꽂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묘한 결기가 싹트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혜주는 서재 서랍을 열었다. 집 등기부등본과 통장, 인감증명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류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오전 9시, 그는 시청 민원실에 도착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재산 기부 절차 문의하러 왔습니다. 혜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직원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안내를 시작했다. 공익법인이나 지자체 또는 재단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시립미술재단은 어떻습니까? 혜준이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 후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걸 원합니다. 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됐다. 집은 시립미술재단 소유가 됐고 혜주는 재단과 계약을 맺어 평생 거주권과 함께 명예미술 강사 자격을 얻었다. 재단 측은 이 집을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되 혜준이 원하면 어린이 미술교실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집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주 토요일 혜미 부부가 찾아왔다. 윤석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님, 복잡한 얘기 다 빼고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집 매매 동의서예요. 혜주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미 정리했다. 네? 무슨? 혜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집은 일주일 전에 시립미술재단에 기증했어. 난 여기서 계속 살지만 이젠 내 재산이 아니란다. 혜주는 차분히 설명했다. 윤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혜준이 처음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 땐 내게 상의했더냐? 방안이 얼어붙었다. 혜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빠, 그게 우린 그냥...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혜주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사람이 살던 곳엔 추억이 남는다. 행복도, 슬픔도, 사랑도. 그걸 돈으로만 보지 말 거라. 나는 너희 엄마와 함께 싸운 이 시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돌아서서 딸을 바라봤다. 넌 내 딸이다. 하지만 난 너의 재산이 아니야. 혜미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주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단 말은 이제 하지 마. 대신 내 인생을 살아. 내가 아닌 내 방식으로. 그날 오후 딸 부부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혜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2달이 흘렀다. 혜준의 집 거실은 이제 작은 미술교실로 변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동네 아이들 5명이 찾아왔다. 시립미술재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7살부터 10살까지 물감 묻은 손으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 혜주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우주선 그렸어요. 민준이라는 아이가 그림을 들어 올렸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자유분방한 그림이었다. 와, 멋지구나. 이 우주선은 어디로 가니? 엄마 있는데요. 엄마가 멀리 일하러 가셔서요. 아이의 목소리가 잠시 작아졌다. 혜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이 우주선이 금방 데려다 줄 거야.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혜주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 한 통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혜미의 필체였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아빠,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 아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윤석이랑 많이 싸웠어요.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린 다시 앉아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아빠, 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딸이 되고 싶어요.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빠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빠. 혜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창밖으론 낙엽이 지고 있었다. 단풍나무 잎이 바람에 날려 정원에 떨어졌다.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혜미야, 가을은 지나가도 다시 온다. 물감은 마르지만 언제든 다시 칠할 수 있단다. 내가 실수했다면 그건 그림의 밑그림일 뿐이야.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하면 돼. 나는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앞으로는 내 삶을 돈이 아닌 마음으로 그려가거라.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봉투에 넣고 혜주는 이젤 앞에 섰다. 새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그는 팔레트에 물감을 짜기 시작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붓을 들었다. 무엇을 그릴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첫 선을 긋기 시작했다. 화실벽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렸다. 그가 최근 완성한 작품이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을 그리되 그 속에 자신을 잃지 말 것.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정혜준. 72세 가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화실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